가지 정도의 논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.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. 크게 나누면 판본은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제논어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노논어라는 거고, 세 번째는 고논어라는 겁니다. 제논은 제론, 줄여서 어자를 빼고요. 제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. 노논어를 노론이라고 얘기하고요. 그 다음에 고논어를 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성립 순서는 제론, 노는 어떤 게 더 빨리 성립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온 게 고논어라는 거는 분명합니다. 제논어라는 건 제나라 지방에서 유행하던,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수돼가지고 그 춘추 전국시대 그 제나라 지방에서 유행하던 논어의 판본을 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그러면 논어는 뜻이 명확해집니다. 그죠? 노나라 지방에서 유행하던 논어를, 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고논어는 조금 성격이 이제, 다른데요. 이거는 한나라 때, 역시 다 마찬가지로 한나라 때 이루어진 판본인데요.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한나라 경제 때의 일이고요. 이 한나라 경제 때 한나라는 왜 군현제라고 해가지고 군국제라고 해가지고 제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이 직접 다스리는 곳도 있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 한나라 경제 때 그 노나라 지방을 다스리는 제후가 있었죠. 그 제후가 이름이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붙었는데요. 공황이라는 시호를 가진 노공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은 건축물을 새로 짓고 개축하고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자기 지방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에 있던 그 노나라 지방이니까요. 공자의 사당이 있었습니다. 이 사당을 오래돼 가지고 새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자의 사당을 허물었는데 그 공자의 그 사당 벽을 허물자 거기에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. 그 책들이 왜 거기 그 벽 속에 들어있었을까라는 걸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국은 이제 그 진시황 때 있었던 분서갱유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 분서, 책을 다 불태우는 거죠. 그 분서의 어떤 그 재앙을 면하고 책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책을 이제 거기다 숨겨놓은 거였습니다.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벽을 허무니까 거기서 책들이 많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벽 속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논어였습니다.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, 고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왜 고자를 붙였냐 하면, 이 제나라 논어와 노나라 논어는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글씨체, 그러니까, 진시황 때 봐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글씨의 통일도 있었습니다. 그죠? 지금 우리가 반듯하게 쓰는 해서, 라고 쓰는 그 글자, 거기서는 그때 이제 예서라고도 했는데요. 그 어떤 그 현대적인 글자, 굉장히 이제 그 구불구불한 글씨가 아니고 조금 이제 반듯반듯한 직선화되어 가던 그 글씨로 써져 있는 그 판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유행한 글씨였기 때문에 그 글씨를 금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노나라 공황이 공자 사당을 허물다가 나온 이건 결국 책이 아니죠. 축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왜? 대나무 잘라가지고, 여기다가,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둘둘 말아서 책도 종이가 발견되기 이전에 썼던 그런 글씨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써져 있는 글씨체가 어떤 글씨체냐면, 진나라에서 그 문자의 통일을 하기 이전에 옛날 글씨체라고 얘기하는, 이제 고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, 과두체로 쓰여져 있는 글씨라고 얘기합니다. 과자나 붓자나 무슨 뜻이냐면 다 올챙이라는 뜻입니다.
그래서 올챙이 모양으로 생겨놓은 글씨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왜 올챙이처럼 생길 수밖에 없었냐면 역시 뭐 종이가 발견되기 이전이었습니다만 붓도 발견되기 이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붓으로 안 쓰고 뭘 썼냐면 역시 대나무를 잘라가지고요.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뾰족한 끝에다가 뭘 찍었냐면 온나무 아시죠? 그 온나무에서 뽑아낸 그 진액을 찍어가지고 글씨를 쓰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예전에 펜초고에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앞에 거는 조금 진하게 이렇게 많이 묻혀지고 갈수록 조금 글자가 흐릿하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원래 글씨체 자체도 직선화되기 이전에 둥글둥글한 글씨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꼭 뭐 글씨를 뭔가 아들 자자로 쓰더라도 뭐 이렇게 쓰다 보면 여기 꼭 그 올챙이 머리처럼 그렇게 생겨서 올챙이처럼 생겼다라는 뜻으로 이제 과두체라고 불렀습니다. 그런데 그 벽 안에서 나와 있는 이 죽간에서 나와 있는 그 노노의 글씨체가 과두체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당시에 쓰던 글씨체하고는 다른 글씨체였습니다. 이전의 글씨체였죠.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고문이라는 의미는 뭐 역사적으로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의미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그 고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 쓰던 글씨체라는 뜻으로 과두체의 글씨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고문으로 쓰여져 있는 노노였기 때문에 그 공제사당에서 나온 그 노노를 고노노 또는 이제 고론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. 세 종류가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유행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경학사적으로 보면 고문경학과 금문경학, 물론 여기서 그 노노만 나온 게 아닙니다. 또 중요한 책이 뭐 효경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그 옛 글씨체의 노노와 그 다음에 새로운 글씨체의 노노는 글씨체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서로 간에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또 어떤 게 더 원본에 가까우냐를 따지고 하는 어떤 그런 논쟁들이 저기 그 후기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. 그건 뭐 금문, 고문 논쟁이라고 해서 중국 경학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논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논어가 나왔었는데요. 이 세 논어는 다 좀 달랐다고 합니다.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논어는 총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? 하기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할편까지 해서 총 2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20편의 근본적인 그 편수를 가지고 있었던 논어는 이 노나라에서 유행했던 노론이었습니다. 그래서 노론은 총 20편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제나라에서 유행하던 노론은 총 22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노론보다 2편이 더 많은 겁니다. 저기 요할편에 가면 이장이 자하왈부터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편이 이제 구분이 돼가지고 또 다른 편도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총 22편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고문논어는 총 21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편의 어떤 그 숫자도 달랐고요. 그 다음에 각 편 안에 들어가서 그 편단을 우리가 그 조각조각을 나누는 걸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?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1장, 2장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전을 구분하는 거는 첫 번째로 무슨 편, 뭐 우리가 말하는 하기편이고요. 그 다음에 뭐 하기 시습지로 시작하는 건 1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걸 이제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논어가 편장의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세 가지 논어를 다 이렇게 두루 섭렵을 한 사람이 역시 그 한나라 성제 때 성제의 그 스승이죠. 한나라 성제의 스승이었던 그 장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장우라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봉호를 뭘로 받냐면 안창우라는 봉호를 받습니다. 이 사람이
그 논어에 굉장히 정통했던 그런 사람인데요. 그 성제의 스승이었고 성제한테 논어를 직접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. 그럴 때 이 장우라는 사람이 이 세 가지 논어를 잘 이렇게 합쳐가지고 재편집을 하게 됩니다. 재편집을 해서 논어의 하나의 이제 자기만의 완결된 하나의 논어를 만들게 됩니다.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우고 그 다음에 안창후기 때문에 장후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장후론이 만들어지고 이 장후가 만들어 놓은, 그러니까 세 개의 판본을 재편집해가지고 그 편장을 새로 구분한 그 논어가 당시 사람들한테 이제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 책이 널리 유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널리 유행을 하게 되면 뭐 그건 또 별개 문제인데 또 이게 이제 다 뭐가 되냐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.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그런 일이긴 합니다. 뭐 유행하는 건 그대로 두고 나머지 것들도 다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장후론이라는 그 새로운 논어가 유행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제 논어, 논어로, 곤논어는 다 사라지고 없게 됩니다. 하나가 유행을 하니까 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제껴 놓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논어의 가장 그 기본, 원형을 만들었던 그 논어가 바로 뭐냐 하면 안나라 때 이 안창호가 만들었던 장후론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논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그 장후론 자체가 편장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2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. 그래서 나중에는 이 논어도 총 20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흔히 글을 쓸 때 논어 자체를 여기 나오는 그 노론이라고 그렇게 같은 명칭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기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할 2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논어 어떤 기본적인 원형을 만들어냈던 사람은 바로 장후라고 장우 그 다음에 이 안창후기 때문에 장후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한나라 때 하나의 이제 새로운 논어의 판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존에 있었던 이 세 가지 논어는 사라져버리고 없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장후가 논어를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주석을 붙이고요. 그 이전에도 제나라 논어에 주석을 붙인 사람도 있고, 논어라는 어떤 왜 경전이 있으면 그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냐 하면 뭐 학습서, 참고서 개념으로 그것만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그런 책들이 이제 많이 붙는데, 제론, 노론, 고론에 다 참고서에 해당하는 그 주석들이 만들어집니다. 만들어지는데 이 주석들도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장후가 새로 주석을 붙이고요. 이게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서 다른 것들도 결국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. 그리고 주석들이 이제 뭐 다 사라져 버리고 나서 나중에 새로운 논어 주석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, 그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 시계는 조금 이제 뒤로 지나와서요. 우리가 뭐 위진남북조 할 때 위나라 때 와가지고 새로운 논어 주석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. 이 이제 그 장후론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나온 건데요. 이 위나라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이라는 굉장히 유명한, 그때 당시에 뭐 도가로 유명한, 우리 청담으로 유명한 어떤 그 현학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왕필이라는 사람과 함께 주창했던 걸로 철학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, 이 사람이 남긴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논어에 주석을 붙인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한이라는 사람이 그 논어에 그 장후로 논어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붙인 주석이 뭐냐 하면 논어집회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. 논어에 대해서 집자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주석들을 모았다라는 뜻이고요. 해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좀 풀이를 가했다
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전에 주석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어디에 수용이 되냐 하면 하한의 논어집회라는 책에 수용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는 그 이전에 또 나왔던 주석들도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. 이 하한의 논어집회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고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.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 고주와 신주인데요. 뭐 일단 여기 왼쪽에 나왔으니까 고주와 신주라고 보통 이제 주석을 나눌 때 고주와 신주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신주는 뭘 말하느냐면 송나라 때 와가지고 주자 또 주자의 스승이었던 뭐 정자에 의해서 논어에 새로운 주석이 붙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보고 있는 그 논어 집주라는 논어에 대해서 새로운 주석서를 주자가 쓰게 되는데 그 주자의 주석을 신주, 새로운 주석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됨으로써 뭐 하한의 논어 집회는 원래 고주라는 말은 없었죠. 고주라는 말은 없다가 이 주자의 주석이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주라는 명칭을 그렇게 부여받았다라고 이제 학술적으로 부여받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준이 고준이 하는 말을 제일 처음 썼던 사람이 누굴까 해서 제가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경학 전공하는 분들한테 어떤 사람이 제일 이런 명칭을 먼저 썼느냐라고 조금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확실치가 않습니다. 확실치가 않고 아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명칭이 나온 그 개념의 근원을 한번 따져보니까 뭐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그 주자가 제자들과 나눈 그 주자하고 그 주자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학술적으로 토론을 벌인 그 내용이 종류별로 묶여져 있는 책을 주자어류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뭐 논어에 대해서 토론을 벌인 게 있으면 논어의 부분, 맹자에 대해서 토론을 벌인 게 있으면 맹자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주자가 했던 말을 종류별로 나누어 놓은 책이 주자어류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제자들이 그 주자한테 질문하는 내용에 선생님 옛날 주석이라는 표현으로 고주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라고 묻는 대목이 있습니다. 아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주라는 말을 주자가 이제 새로 논어에 주석을 붙이고요.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고주라는 명칭 옛날 주석이라는 말로 어떤 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주신주라는 말이 그 뒤로 쓰이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제 나름대로는 해보고 있습니다.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요. 그런가 뭐 대충 그런 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 두 개가 이제 나눠지는 거죠. 그래서 하한의 논어집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이전에 나왔던 주석설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없어진 상태죠. 없어진 상태에서 이 하한의 논어집회에 옛날 여러 주석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누구는 뭐 정현이라는 사람 정씨는 뭐라고 말했고 뭐 공항국이라는 사람은 뭐라 말했고 이런 주석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원형을 알 수 없는 그 고주의 내용들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한의 논어집회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주하면 보통 이 하한의 논어집회를 얘기하고요. 그 이전에도 주석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사라지고 없고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냐면 논어집회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 주석의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주하면 보통 하한의 논어집회를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경전을 주석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원래 경전에 대해서 그 경전의 의미를 풀이한 걸 이제 우리가 주라고 얘기합니다. 뭐 지금 막 말이 좀 왔다 갔다 제가 생각할 때 좀 그런 것 같은데요. 주라는 우리는 뭐 보통 우리가 주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이 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주는 글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? 이거는 거기에 주입한다, 물을 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의미가 빡빡하거든요. 뻑뻑하고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경전의 내용 자체가.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른 논에다가 물을 대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터가지고 반질반질 이렇게 물이 잘 흘러가고
곡식도 잘 자라게 만들듯이 물을 주입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주자라는 말을 쓰고 이제 주석이라는 말을 씁니다. 후대에 와서는 이 주자를 말씀문자를 붙여가지고 주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. 그래서 주석이라고 해도 되고 주석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원래 의미는 이 주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한문을 늘 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전을 늘 대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만 가지고도 이해가 됐을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시기가 조금 더 흐르면 주 자체도 옛날 글이 돼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 주를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주에다가 또 주석을 붙이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라고 얘기합니다. 결국은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역시 소통시키는 겁니다. 소통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.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을 소통을 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소를 붙이게 되는데요.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소라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경전에 대해서 붙인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경전에 대한 2차적인 해석을 소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 하면 아까 하나가 나왔던 그 노노 집회, 하한이 썼던 그 노노 집회라는 책이 이제 하나가 주가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노노 집회가 나오고 그것마저도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뒤로 또 여러 가지 그 주에 대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양나라 때 가면 황간인데 황자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. 황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황간이라는 사람이 뭘 쓰게 되냐면 노노집회의소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노집회라는 책이 있고 거기에 뭘 붙였습니까? 의, 뜻을 명확히 해가지고 소통시키는 의소라는 책을 씁니다.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노노집회에 대한 제주석서로 서가 뒤에 나오게 되죠. 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래 명칭은 노노집회의소인데 좀 말이 길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집회라는 말을 빼고 노노의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.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왔던 이제 노노의 일종의 그 주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더 줄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씨가 쓴 소라고 해가지고 황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주석서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나라 때 가면 이 황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이 불교 쪽에, 도교 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고, 거기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노 자체의 어떤 그 해석 자체를 불교, 도가 쪽으로 해석한 내용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나라 때 가면 유가들이 보기에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. 그래가지고 성나라 진종 때 무슨 책이 나오냐면 형병이라는 사람이 썼던 형병이라는 사람이 노노정의라는 책을 씁니다. 이 정의라는 말도 바른 뜻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의라는 말이 뭐가 똑같은 말이냐 하면 주석에 대한 제주석인 소를 뜻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. 그래서 노노정의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. 이게 나중에 앞에 나왔던 그 하한이 썼던 노노집회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형병이라는 사람이 성나라 때 썼던 노노정의 이 두 개가 한 세트로 합해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공자가 한 말이 나오는 거죠. 하기 시습지 불연여로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하한이 썼던 주석이 붙고요. 그 다음에 이 주석 밑에 뭐가 붙습니까? 다시 이제
이 주석에 대한 소가 붙게 됩니다. 이런 세 단계를 거치는 논어 해석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어 주소라는 책으로 나중에 출간이 되게 됩니다. 13경에 대해서 다 주소를 작업하는 게 송나라 때 와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고주가 담겨져 있는 책은 논어 주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정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송나라 때 가면 그 논어에 대해서 새로운 주석서인 주자가 주석을 붙이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새로운 주석이기 때문에 그 주석을 신주라고 했고 그 이전의 주석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스럽게 고주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 뭐 고주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보통은 어디를 뜻하는 말이냐면 그 하한의 논어 집회를 뜻하는 말이고요. 그 다음에 거기에 사실은 뭐까지 고주가 포함이 되냐면 뒤에 나왔던 뭡니까? 여기 나왔던 아까 그 황간의 논어 의소와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왔던 형병의 논어 정의까지가 그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 주자 이전의 주석은 이제 붙여서 고주라고 부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새로운 주자의 주석은 이제 신주라고 부르게 되죠. 그런데 고주하고 신주는 그 당시 어떤 그 학문적인 성향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구분이 있습니다. 논어의 어떤 그 주자의 주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주자는 굉장히 그 사명감 또는 뭐 어떤 그 학문적인 사명감이 굉장히 투철했던 사람입니다. 불교가 성행하던 그 당시에 어떤 그 이민족의 철학이지 않습니까? 이 이민족의 철학을 송나라 때 와가지고 주자가 우리 민족의 철학으로 다시 대체해야 되겠다, 바꿔야 되겠다. 어떤 그런 철두철미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리학 또는 뭐 성학이라는 그 학문적 어떤 그 세계를 하나 이제 개발을 해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자가 만들었던 그 학문 체계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사람들이 송학이라고 얘기합니다. 어떤 하나의 경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중에서 철학적으로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분석하는 그런 이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송학이 나오기 이전에 아까 한나라 때 여러 주석이 나왔고 그 주석들의 방법은 이제 한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문장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고증을 해내는 그런 방법이죠.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성향 차이가 확실하게 그렇게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주자의 주석에 근거를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철학적인 의미를 따지는데 많이 집중을 해 있습니다만은 고주에서는 논의 그 원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또는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고증해낸 그런 방법이 이제 두 개가 성격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느 한쪽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.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논어를 이해하고 보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논어를 이해하는 그 눈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막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중언부언되고 말이 좀 헷갈리게 되고 했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? 네. 예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고주와 신주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걸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고 고주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신주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? 신주는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또는 그걸 찾아내는데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주석들은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보통 우리가 훈고학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 훈고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논어를 이해할 경우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해할 경우에 그 경전을 어떤 새롭게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주가 다 모여있는 책은 기본적으로 논어 주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논어 주소에는 위나라 하한의 논어 집회